요즘에 그 명품 시장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? 디올이나 구찌는 물론이고 그 거대 명품 제국 LVMH 있잖아요. 거기도 실적이 좀 주춤한다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 막 웃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에르메스. 아, 에르메스. 네, 오히려 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LVMH 시가총액마저 넘어섰다.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왔더라고요. 네,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. 그 유튜브 채널 대신 TV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딱 짚었죠. 맞아요. 오늘 그 대신 TV 영상 26년 만에 바뀐 럭셔리 시총 1위 동극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특히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에르메스는 광고 거의 안 하잖아요. 네,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매장 수도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고 심지어 뭐 마케팅 부서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. 네, 마케팅 부서가 없어요. 네, 그 정도로 좀 독특해요. LVMH랑 비교하면 뭐 브랜드 수도 그렇고 전체 매출 규모도 그렇고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총 1위가 됐을까? 참 신기하죠. 그니까요.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. LVMH는 보면 여러 브랜드 막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생산 효율화하고 네, 효율성. 그러면서 명품의 대중화 이걸로 엄청 성공했잖아요. 그렇죠. 시대를 열었죠. 근데 영상 보니까 에르메스는 완전 다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? 핵심은 딱 정반대의 길인 것 같아요. LVMH가 효율성, 확장 이걸 추구했다면 에르메스는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비효율성 그리고 희소성을 택한 거죠. 비효율성이요? 네. 단일 브랜드에만 딱 집중하면서 장인 한 명이 가방 하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책임지고 만드는 방식. 이걸 계속 보수한 거예요. 와, 그럼 생산 속도는 당연히 느리겠네요. 느릴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게 바로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희소성을 만들어낸 겁니다. LVMH가 그 2010년대 호황기에 중산층까지 막 고객으로 끌어들였잖아요. 제국을 확장할 때. 네네, 그랬죠. 그때도 에르메스는 우리는 소수만을 위한 브랜드다. 이 정체성을 딱 지켰어요. 90년대 이후로는 가맹점 안 하고 직영점만 늘려서 판매 통제권도 강화했고요. 아, 직영점으로만? 네, 라이센스 사업 같은 거 다른 브랜드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거의 안 했죠. 듣고 보니까 정말 다르네요. 그 에르메스 가방, 특히 버킨백, 캘리백 이거는 뭐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. 거의 악명 높잖아요. 그쵸.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제품을 먼저 사서 실적을 쌓아야만 대기 명단에 겨우 이름 올릴 수 있다. 이게 대체 무슨 전략이죠? 바로 그 점. 그 구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에르메스 수익성의 어떤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아, 그 자체가요? 네, 단순히 버킨백, 캘리백 이걸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방을 살 자격을 얻기 위한 그 여정 있잖아요. 그 전체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실제로 에르메스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이게 가죽 제품인데 나머지 절반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 고객들이 사는 다른 것들, 의류, 스카프, 액세서리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죠. 와, 그럼 가방 사려고 다른 걸 그만큼 산다는 거네요. 네. 이런 방식은 사실상 뭐 다른 어떤 브랜드도 이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.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거죠. 샤넬이나 루이비통이 아무리 탐나도 버킹백을 기다리는 고객은 쉽게 다른 데로 안 가죠. 그렇겠네요. 영상에서 소개된 미국 소송 사례도 있었잖아요. 아니, 가방 하나 사기 왜 이렇게 힘드냐? 네네. 이런 불만이 나와도 법원조차 그건 에르메스의 자유다. 이렇게 그들의 전략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. 이야, 정말 대단한 전략이네요. 근데 최근 한 2년 동안 명품 시장이 좀 주춤했잖아요. 그 이유가 주로 중산층 소비 여력이 줄어서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. 네, 그게 컸죠. 근데 영상 자료 보니까 에르메스만 여기서 예외였다. 이건 왜 그런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건 바로 타겟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아, 고객층? 네, LMS의 핵심 고객은 처음부터 뭐 투자나 리셀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수집 자체를 즐기는 최상위 부유층이라는 거죠. 수집가들이군요. 그렇죠. 이런 분들은 사실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해요. 그래서 불황기에도 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죠. 아하. 큰 돈 모아서 투자해야지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중산층 고객 비중이 높은 샤넬이나 루이비통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.
에르메스 고객들은 제품을 뭐 되팔 생각도 거의 없고 이유도 별로 없다고 해요. 충성도가 엄청나군요. 네, 이렇게 흔들림 없는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이 불황 속에서도 에르메스를 딱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셈입니다. 듣다 보니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도 정말 철저하다는 느낌이 드네요. 영상에서 다룬 그 메타버킹 NFT 소송건도 그렇고 아, 네네. 그 소송 중요했죠. 미국이랑 유럽 간의 관세 분쟁이 있었을 때도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면서요? 맞아요. 올렸어요. 뭔가 되게 확고한 철학 같은 게 느껴져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른 브랜드들이 보면 뭐 때로는 짝퉁 유행 같은 거 살짝 눈 감아주면서 바이럴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잖아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죠. 근데 에르메스는 완전히 반대죠. 단기적인 이익이나 뭐 유행 이런 거 따르기보다는 180년 넘게 쌓아온 그 브랜드의 희소성, 가치 이걸 지키는 걸 그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관세가 올라도 가격을 올린 건 뭐랄까 어차피 우리 고객은 살 거고 우리를 대체할 브랜드는 없어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와, 자신감? 네, 브랜드 가치는 절대 타협 안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. 이게 바로 영상에서 강조하는 럭셔리란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거다. 이 에르메스 철학을 딱 보여주는 사례들이죠. 결국 에르메스가 LVMH를 넘어선 건 뭐 단순히 비싸게 팔고 적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네, 그게 다가 아니죠. 대중화 대신 희소성을 택하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면서 그 180년 넘게 일관된 철학을 지켜온 열거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대신 TV 영상이 이 부분을 참 잘 짚어준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그냥 역사가 오래됐다고 다 명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철학. 그게 진짜 명품의 가치라는 걸 에르메스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명품다운 명품은 에르메스다.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에르메스가 보여준 이 궁극의 희소성 전략. 이게 과연 계속 변화하는 미래에도 통할까요? 좋은 질문이네요.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LVMH 방식의 확장 전략, 이런 게 다시 주목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까요?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